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과 산행하고 공식 일정 갖지 않고 소통 행보를 계속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의원? 네, 우선은 오늘 참모들은 좀 그동안에 대선 기간 동안에 장기 레이스 하시고 계속 연일 바쁘셨기 때문에 좀 쉬시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오늘 본인이 등산을 즐겨 하시는 그런 것에서 기자들하고 산에 올랐습니다. 우선은 그동안에 같이 선거 때 따라다녔던 마크맨들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배경이 될 것 같고요. 직접 이제 배식도 하면서 함께하는 모습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 등산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뒷산 같은 경우는 부광수산 같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과거에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시절에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편으로는 기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정신, 그런 철학을 이끌어서 제2의 노무현 정부를 내가 만들겠노라 하는 그 대통령 본인의 다짐도 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또 직접 배식을 하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야말로 위민이 아니고 여민, 그러니까 뭐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항상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민 여자가 함께 여자고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군요. 그러고 네. 보니까. 네. 자, 화면은 계속 그 식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바람직한 행보를 하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런 정말 허심탄회하게 언론하고 소통하는 걸 지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 스타트할 때 뭐 잘 끊었다고 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대통령이 국무총리 내정자 또 국정원장 내정자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인선의 배경을 설명을 했듯이 그런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이런 모습을 임기 내내 지속을 해주신다면 국민의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나중에 역사에 남을 거로 봅니다. 네. 오늘 이제 홍인동 사저를 떠나서 청와대로 입주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갔는데 오늘 아마 그 준비가 끝나서 좀 늦게라도 다 같이 이제 넘어갈 겁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과제는 대통령께서 이게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그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 실제적 동선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동안에는 오히려 출퇴근을 하시면서 더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인데 앞으로 그런 어떤 그 관저 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새로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예 계속 출퇴근하는 건 안 되나요? 뭐 출퇴근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한테 피해입니다. 물론 뭐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 출퇴근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또 대통령이 출퇴근하실 때 보면 교통도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출근길에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퇴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직원거리에서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국민들이 봐서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지금 홍은동의 경우는 이 경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청와대 관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생활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이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하신 그 정신은 참 좋지만 지금 이 여민관에 제1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지금 집무를 하고 계신데 그 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굳이 광화문에서 뭐 다시 이 경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청와대 안에서 비서들과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광화문을 간다고 또 소통을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된 거니까 이 문제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호 문제도 있고 한번 또 신중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어차피 저 종합청사를 대통령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려 그러면 뭐 방탄 유리를 바꾼다든지 일정한 리모델링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민관, 이명박 정부 때 위민관이라고 바꿨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여민관으로 이름 바뀐 비서동이죠. 그러니까 비서실이 있는 곳인데
이 의원님은 뭐 그 구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네. 취재하셨었고 네, 네, 네. 거기서 하면은 그냥 괜찮겠다, 소통도 되고 그 정도면 왜냐하면 괜찮겠다. 지금 미국의 백악관 웨스트 윙도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 옆에 비서실장 뭐 각종 비서관들이 바로 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뭐 정말 1, 2분 안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본관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고 또는 네. 가끔 관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기가 상당히- 본관입니다. 지금 그 네. 대통령이 있는 네. 저기가 이제 예, 본관인 그 거죠. 수석 비서관들이 보고하러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통상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런데 지금 위민 이제 여민 일관이 됐는데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면 비서실장실은 바로 아래층에 있고 더 정무수석실은 그 효율적이죠. 아래층에 네. 있고 그러니까 5분 안에 모든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뭐 연다는 의지는 좋지만 네. 굳이 소통을 제대로 하겠다면 현재 청와대를 제대로 활용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여민관을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광화문으로 가게 되면 그 장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본인이 과거에 이제 공약처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선거 직전입니다만 이해찬 총리하고 저녁하는 자리에서 이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굳이 대통령의 뜻을 한다면 방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어떤 여민관을 활용하고 네. 정부 종합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대안은 있을 수 있겠다. 네. 이제 한 군데 이것을 다 버리고 한 군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또 이번에 말하자면 뭐 인수위라는 아니지만 일정 한 달 정도의 논의 속에서 또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이 네, 부분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양쪽 안에 대해서. 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들의 병역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낙연 내정자가 아들이 어깨가 탈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꼭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탄원서까지 낸 상황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뭐 검증은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검증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인준을 늦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능한 한 인준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서 네. 장관급 인사들이 인선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서둘러 주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야당이 그런 면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고 국민의 박수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막연하게 뭐 어떤 촉이니까 봐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낙연 그 후보자는 사선 의원이고 또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실은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스스로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 국가에서 제 통장을 다 훑어보고 가는 정도의 금색을 거의 한 사선 거의 20년 동안에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리 후보로서의 어떤 사회적 주변적인 하자가 별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네, 네. 가능성이 적다란 면에서 좀 안정적일 수 있지 않느냐. 예. 또 물론 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뭐 박근혜 정부나 이런 데 보면 전혀 어떤 정치인으로 경험을 안 했던 총리들이 다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말하자면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언론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언론과도 어떻게 접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잘 알고 또 초기를 모두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잘 안다는 중심을 갖고 있어서 뭐 무슨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조 자체는 평탄하게 네.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언론인 출신이고 네. 그리고 사선 의원 전남지사를 지금 하다가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이 의원님은 그러니까 네. 구여권 현재 네. 야권에 몸담으셨으니까 네.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뭐 적합한 인사를 뭐 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노력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 통합형 인사의 모습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현재는 주요 포스트를 인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분들을 인선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고 본인의 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뭐 흠잡기는 어렵겠다. 다만 뭐 검증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노출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야당이 지적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무난한 인사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무난하지만 통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뭐 통합을 하는 인선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총리한테 장관 추천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 정당에게도 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애매한 동거 정부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도 아직 그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당과의 다른 정당과의 협치 또 실제 총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보 또 혹은 이번 정부에서는 남녀 동수 내각제를 지향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자리에 어떻게 성구성비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 그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는 똑같은 어떤 파격 인사가 있었지만 그때 인사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경험과 이력들이 잘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금명되는 인사들을 보면 참여정부 때나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기에 갈 만한 마땅한 실력이 있구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파격적이면서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그동안에 몽골이 3인방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정부에서. 네. 그래서 예. 이번에 소위 삼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물러나거나 핵심 측근들이 빠져주는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인선에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예.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고 나면 강력 재청권을 행사해서 그때 이제 내각이 구성되니까 통합 여부는 그때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삼철, 전해철, 이우철, 양정철 이 세 분이 지금까지 한 분은 해외로 나갔고 두 사람은 아직 어떤 그 예. 직을 맡지 않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부산에 계신 분인데 유럽에 가셨다고 하고 본인은 아마 문재인 정부에 특별히 어떤 자리를 맡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필요한 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예. 본인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입장. 물론 법무장관 후보로도 거명이 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 어떤 자리를 맡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과거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그 비서관 3인방 이분들이 전부 청와대에 들어가서 주요 역할을 맡던 거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측근 중심의 어떤 인선을 가능한 한 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은 저는 바람직한 거로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이런 거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현재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또 언론들과 소통 노력을 적극하는 거. 그래서 지금 박수를 받고 계신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걸 지속적으로 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 이런 소통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수를 받음과 동시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소위 이 적폐청산 이거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반발을 국민과의 언론과의 소통 노력으로 조금 무마하려는 이런 의도는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게 현재는 주요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교과서 페이지 어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하고 그다음에 그 임의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에서 재창 그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정말 이 주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검정 시대를 종식시킬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검정 교과서의 문제로 지적되는 그 편향성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국정교과서로 무리하게 감으로 인해서 국론 분열이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 의지를 피력하는 거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검정의 과거 그 시스템에서 제기됐던 편향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의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우리 역사에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검정 교과서에 정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시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이미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도 기술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정에 반영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저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안을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을 줄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적폐청산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5.18 때 광주 시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과연 그 임이 누구냐 김일성이냐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래의 상태로 편안하게 두자 하는 거고요. 또 국정교과서 문제도 또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편집자가 지필진이 누군지도 공개 안 됐고 실제로 교과서를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라든지 내용에서도 하자가 생기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을 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굳이 뭐 교육부 장관이 혼용하자 국정과 뭐 검정을 하자는데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검정 교과서를 만들면서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서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해가는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건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필요하면 재수사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야권 야당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특검도 했습니다만은 사안에 비해서 시간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윤회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은 민정수석실에 덮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박 대통령의 탄핵 전국에서도 특검이 청와대 수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민정수석실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고 은폐시키지 말자라는 것이지 이것이 뭐 집권했으니까 정치 보복을 하자 그런 뜻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건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추가 수사가. 그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이 불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직 미흡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 조사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뭐 이런 쪽으로 흘러서 정치 보복의 느낌을 안 주도록 해야 되겠다. 만약에 정치 보복의 느낌을 주면 국론이 또 분열이 되고 이 정쟁의 요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조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저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한번 그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 보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이렇게 계속 이 조사가 이어지면서 또 일종의 정치 보복, 또 지금 검찰 개혁의 하나의 수단으로 어떤 압박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역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아주 냉철하게 해나간다면 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윤회 문건은 민정수석실에서 보겠다는 것이죠. 일단 검찰 수사가 아니고요. 자, 오늘까지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희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